어머님도 며느리셨잖아요. 어머님도 이렇게 당하셨죠? 저는 그날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손끝이 차가워졌지만 처음으로 제대로 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오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 6개월 차 새댁 김미나입니다. 25에 이른 결혼이었지만 시댁 식구들이 워낙 좋아서 망설임 없이 결혼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님, 아니 양어머니 김순자 씨는 정말 제 친엄마보다 더 다정하셨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부터 제 의견을 먼저 물어봐 주셨고 시집 온 첫날부터 제 방을 따로 마련해 주시며 편하게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가 이미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고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천천히 배우면 된다며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집안일은 천천히 익숙해지면 된다고,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편하게 지내라고. 그 말들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저는 매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행동 하나하나에서 배려가 묻어났습니다. 이런 시댁도 있구나. 저는 친구들에게 자랑하듯 시댁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습니다.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저는 제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 디자인 일을 하던 저는 시집 오면서 일을 그만뒀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니, 없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사실 가끔은 노트북을 켤 때마다 예전에 작업하던 파일들이 눈에 띄었고 클라이언트에게 받았던 칭찬 메일을 읽으며 미련이 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파일을 닫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할 수 있겠지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양아버지 박경수 씨도 과묵하지만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주말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으시다가 제가 설거지하는 게 보이면 슬그머니 일어나 거들어 주시곤 했습니다. 말씀은 많지 않으셨지만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무거운 쌀포대를 옮기려 하면 아무 말 없이 대신 들어주셨고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약국에 다녀오시며 비타민까지 함께 사오셨습니다. 남편 정훈 씨는 회사에서 돌아오면 늘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제게는 다정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나가자고 했고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가끔은 지나치게 조용했고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날도 평범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11월 중순에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비쳐 들어오고 난방이 따뜻하게 켜진 집안은 평화로웠습니다. 정훈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양아버지는 서재에서 독서 중이셨고 저는 양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이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동안 저는 옆에서 야채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멸치를 우려내고 물을 깍둑 썰기 하고 된장을 풀어넣는 모든 동작이 자연스러웠습니다. 30년 넘게 이 집안의 살림을 꾸려온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언젠가 저도 저렇게 능숙해질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서툰 칼질을 보며 웃으셨고 괜찮다며 천천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고 거실에서는 TV 뉴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이런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저는 의심 없이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딩동.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국자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누가 올 시간도 아니었고 택배가 올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실에서 정훈 씨가 일어나 현관으로 향하는 발소리가 들렸고 저는 별 생각 없이 계속 야채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몇 초의 침묵. 그 다음 들려온 목소리가 제 손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정훈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놀란 듯,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 엄마라는 단어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칼을 내려놓고 부엌 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도 저와 눈이 마주쳤고 어머니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떠올랐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보는 여자를 마주했습니다. 화려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짙은 화장에 큰 귀걸이를 하고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웨이브가 진 단발이었고 립스틱은 선명한 빨간색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집안을 훑어보는 시선은 마치 자신의 영역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여자의 눈빛이 저를 훑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차갑고 평가하는 듯한 시선, 마치 제가 이 집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판단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정훈 씨는 현관 앞에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이 여자가 누구인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뒤에서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쳐다봤고 어머니는 부엌 문 앞에서 얼어붙은 채 서 계셨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평소에 볼 수 없었던 표정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움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 같은 것이 뒤섞인 얼굴. 영숙이라 불린 여자가 어머니를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승리감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서며 마치 이 집의 주인처럼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간만이네요, 순자 씨. 그 목소리는 차가웠고 마치 오랜 앙금을 품고 있는 사람의 음성 같았습니다. 30년 만인가 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이 거실의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내 아들 잘 키워줘서 고맙긴 한데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까 엄마 노릇은 내가 할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훈 씨의 생모구나. 그리고 지금부터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거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정훈 씨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생모와 양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봤고 얼굴에는 혼란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양아버지는 서재에서 나오시며 책을 손에 든 채 멈춰 서셨고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양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소 그렇게 당당하시던 분이 지금은 마치 잘못한 사람처럼 움츠러들어 계셨습니다. 친어머니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소파, TV, 벽에 걸린 가족사진, 장식장 위의 소품들, 모든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마치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양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영숙 씨, 갑자기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갑자기라니, 내 아들인데 언제든 올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친어머니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평가하듯 살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앞치마를 매만졌고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내가 며느리구나 라고 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물었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김미나라고 대답했습니다. 나이를 묻기에 25이라고 했더니 친어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인사성도 없네. 처음 보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서 있는 거냐고. 시어머니.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양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항상 밝고 다정했던 어머니가 지금은 마치 모든 권한을 빼앗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양아버지가 제게 차를 좀 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긴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꺼내면서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찬물을 끓이는 동안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친어머니의 목소리가 제일 컸습니다. 정훈아, 엄마 좀 봐. 30년 만인데 그렇게 놀란 표정 지을 거야? 정훈 씨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니 왜 갑자기? 친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갑자기가 어디 있어. 내가 널 낳았는데. 그동안 사정이 있었던 거지. 사정? 그 단어가 묘하게 걸렸습니다. 양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영숙 씨, 지금 이러시는 게 정훈이한테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어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좋고 나쁘고는 내가 판단할 일이에요. 어쨌든 난 이의 친엄마니까. 친엄마. 그 단어가 또다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법적으로, 혈연적으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단어. 친엄마. 저는 찬물을 찻잔에 따르며 손이 자꾸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진정하려 애썼지만 불안감이 계속 커져갔습니다. 저는 차를 쟁반에 담아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친어머니는 소파 한가운데 앉아 마치 이 집 주인처럼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정훈 씨는 그 옆에 어색하게 앉아 있었고 양아버지는 맞은편 소파에, 양어머니는 구석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가족 구도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쟁반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친어머니 앞에 찻잔을 놓았습니다. 친어머니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차가 너무 뜨겁잖아. 이런 것도 모르니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죄송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왜 사과를 하는 건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입에서 자동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정훈 씨가 제 옆에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나야, 괜찮아. 내가 얘기해 볼게.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 사람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정훈아, 엄마가 이제 이 집에서 지낼 거야. 객실 하나 비워줘. 정훈 씨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 영숙 씨는 당연하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왜 안 돼? 내가 내 친엄마인데 못 살 이유 있어? 양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숙 씨, 그건 정훈이랑 미나랑 먼저 얘기를 해봐야. 하지만 친어머니는 그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얘기? 뭘 얘기해요. 난 이의 엄마고 당신은 그냥 키워준 사람이잖아요. 그냥 키워준 사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양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이셨고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아들을 키우며 쏟아부은 모든 사랑이 그냥 키워준 사람이라는 한 문장으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집 며느리일 뿐이었고 이것은 그들의 가족사였으니까요. 제가 끼어들 자격이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친어머니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둘러보며 마치 자신의 새로운 왕국을 확인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운 정훈 씨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 없이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침실은 어두웠고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정훈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나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정훈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갑작스러워서.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내 엄마야? 정훈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내가 3살 때 집을 나갔대.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봤어.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나타난 거야? 정훈 씨는 모르겠다고 아빠가 나중에 설명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정훈 씨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놀라셨을 텐데 내일 가서 여쭤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 라고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양어머니의 눈물 어린 표정이 고개를 숙이고 계시던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긴 악몽의 시작이라는 것을. 친어머니가 집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 30분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을 설쳐서 제대로 자지 못한 것에 가까웠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친어머니가 언제 뭘 요구할지, 언제 트집을 잡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침실 창문 밖은 아직 어두웠고 겨울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이불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웠지만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친어머니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미나야, 아직도 자니? 네, 일어났습니다. 라고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문 열어봐. 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친어머니가 팔짱을 낀 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옷은 단정하게 입고 머리까지 깔끔하게 빗은 모습이었습니다. 화장도 이미 끝낸 상태였습니다. 새벽 5시 반인데도 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시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면 어떡해? 저는 죄송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친어머니는 사과는 나중에 하고 일단 씻고 나오라고 아침상 차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양어머니가 아침을 준비하신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친어머니는 제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가 하는 거야. 며느리 교육은 시어머니 몫이니까. 그리고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침대에 누운 정훈 씨를 쳐다봤습니다. 정훈 씨는 눈을 감은 채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다 들었다는 걸. 숨소리가 평소와 달랐고
어깨가 미세하게 긴장해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부엌에 가니 이미 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부엌 조명은 밝게 켜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이미 여러 가지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무, 파, 멸치, 두부, 시금치, 콩나물. 친어머니는 칼을 들고 물을 썰재 시도이게 솟고 있었습니다. 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미나야, 우리 집안 아침상은 국, 찌개, 나물 3가지, 김치, 구이 하나. 기본이야, 기본. 저는 네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시범 보일 테니까 잘 봐도. 내일부턴 너가 하는 거야. 저는 친어머니의 손놀림을 지켜봤습니다. 물을 썰고 파를 다듬고 멸치를 우려내고 계란을 풀고 손은 빨랐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감정 없이 일을 처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친어머니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너 결혼 전에 뭐 했니? 저는 디자인 일을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친어머니는 디자인이 뭐 하는 건지 물었고 저는 로고나 브랜드를 만드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친어머니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쯧! 그런 거 해봤자. 시집 와서 소용없어. 밥이나 잘하면 되지. 소용없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해왔던 일이 밤새워 작업했던 것들이 클라이언트에게 감사 인사를 들었던 순간들이 모두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친어머니는 다시 말했습니다. 미나야,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저기 시금치 데쳐. 저는 네 라고 대답하고 시금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섭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제 삶을 어떻게 바꿀지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아침 7시 상이 차려지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양아버지, 정훈 씨, 양어머니, 그리고 친어머니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양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조용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언제나 먼저 말씀을 거시던 분이 오늘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친어머니가 먼저 수저를 들며 말했습니다. 자, 다들 먹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나야, 너도 앉아. 저는 자리에 앉으며 양어머니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국을 한 숟갈 뜨시더니 멈추셨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셨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친어머니가 양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순자 씨, 국간이 어때요? 어머니는 괜찮다고만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친어머니는 다행이네 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30년 전에 이 집 며느리였을 때도 이렇게 끓였거든요. 30년 전 며느리. 그 말이 식탁에 떨어졌습니다. 양아버지가 수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영숙 씨, 그 얘기는 이라고 말씀하시려 했지만 영숙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왜요? 사실인데. 나도 이 집 며느리였고 순자 씨는 그때 날 가르쳤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양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영숙 씨와 양어머니는 30년 전 시누이와 올케 사이였구나. 그리고 그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친어머니는 웃으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순자 씨가 나한테 그랬죠. 며느리는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야 한다고. 그래서 나도 미나한테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전통은 지켜야죠. 똑같이. 그 단어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였습니다. 자신이 당했던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 아침 식사가 끝나고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손끝이 시렸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양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제 옆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나야. 저는 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 내가 아무것도 못해줘서. 저는 어머니 무슨 말씀을 이라고 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친어머니 말이 맞아. 나는 법적으로 정훈이 엄마가 아니야. 그냥 키워준 사람일 뿐이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정훈 오빠를 키우신 분이고 저한테도 친엄마 같으신 분이에요. 양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고마워 미나야. 근데 앞으로 힘들 거야. 영숙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신데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30년 전 그 사람이 이 집 며느리였을 때 정말 힘들어했어. 그때 시어머니가 너무 혹독하게 대했거든. 그래서 결국 정훈이를 두고 도망치듯 집을 나갔어.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는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친어머니는 자신이 당한 걸 저한테 똑같이 하려는 거구나.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고통,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를 다음 며느리에게 되돌려주는 악순환. 그날 오후 저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감시하는 듯한, 평가하는 듯한 시선. 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미나야. 저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친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빨래 개는 것 좀 봐. 그렇게 대충대충 개면 어떡해. 저는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친어머니는 사과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며 다시 개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깔끔하게 갠 수건을 펼쳐서 다시 갰습니다. 하지만 친어머니는 그것도 아니라며 직접 와서 수건을 빼앗아 개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모서리를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저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대답만 하지 말고 내 입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봐. 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야. 굴복시키기야. 저녁 무렵 정훈 씨가 퇴근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빠, 나 좀 힘들어. 정훈 씨는 응? 이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하지만 정훈 씨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미나야, 정훈 씨는 말했습니다. 엄마도 적응하는 중이야. 30년 만에 돌아온 거잖아. 조금만 참아줘. 저는 물었습니다. 조금만이 얼마나 되는데? 정훈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나야, 목소리 좀 낮춰.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참으라고, 또 참으라고. 정훈 씨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너한테 잘해줬잖아. 이번엔 친엄마한테도 잘해주면 안 될까?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모르는구나. 자기 엄마가 나한테 뭘 하는지.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가. 밤 10시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싱크대를 닦고 있었습니다. 손이 빨개졌습니다. 찬물에 오래 담가서 손등에는 세제 때문인지 피부가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끝났네 라고 생각하며 저는 행주를 짰습니다. 그때 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 좀 봐 라며 찬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릇 하나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 물기가 남아있잖아. 저는 죄송하다며 다시 닦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다시 닦을게요가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하라고. 며느리가 이렇게 일을 대충대충 하면 어떡하니? 저는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물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작은 물방울 하나. 이건 트집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친어머니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릇을 씻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지는 거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움직여서 어깨가 뻐근했고 허리가 아팠고 손목이 저렸습니다. 정훈 씨가 물었습니다. 미나야, 괜찮아? 정훈 씨는 오늘 좀 힘들었지 라고 물었고 저는 괜찮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정훈 씨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엄마도 곧 적응할 거야. 저는 그래 라고만 대답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사흘 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진 게 아니라 몸이 그렇게 반응하도록 길들여진 것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지고 자동으로 부엌으로 향하는 저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친어머니는 매일 아침 부엌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10분 늦었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기다리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친어머니는 사과는 됐고 어제보다 5분 일찍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네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저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야위었나? 볼이 꺼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손톱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피부는 푸석해졌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친어머니의 목소리가 밖에서 들렸습니다. 미나야, 샤워하고 나와. 저녁 준비해야지. 저는 거울에서 시선을 떼고 욕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그날 친어머니는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더니 양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면 앞치마. 손때가 묻어 약간 낡았지만 제가 가장 아끼던 것이었습니다. 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어머니가 주신 앞치마라고 대답했습니다. 친어머니는 낡았네. 이런 거 두르고 다니면 우리 집 며느리가 남루해 보이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친어머니는 그 앞치마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려 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친어머니가 멈춰섰습니다. 뭐? 저는 말했습니다. 그건 버리시면 안 됩니다. 친어머니는 왜 라고 물었고 저는 제가 아끼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친어머니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아껴? 쯧! 며느리가 고집이 세네. 친어머니는 앞치마를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쓰레기통으로 다가가 앞치마를 꺼내 안았을 뿐. 양어머니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참아야 해. 조금만 더. 결혼한 지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친어머니가 들어온 지 1달 하고도 보름. 저는 새벽 4시 50분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은 5시로 맞춰놨지만 요즘은 알람보다 먼저 깨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지러웠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저는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정훈 씨가 잠결에 괜찮냐고 물었고 저는 응, 괜찮아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정훈 씨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키고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밑은 시커멓고 입술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엌에는 이미 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늦었네. 라고 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친어머니는 사과는 됐고 오늘 아침은 미역국 끓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생일이잖아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정훈 씨 생일은 다음 주인데 저는 조심스럽게 그 말을 꺼냈지만 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양력 생일 말고 음력 생일. 우리 집안은 음력으로 생일 챙기는 거 몰랐어? 저는 몰랐다고 사과했습니다. 영숙 씨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쯧! 며느리가 남편 생일도 제대로 모르네. 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쨌든 미역국 끓이고 생일상 차려야지. 마물 3가지, 구이 2가지, 전 하나. 저는 네 라고 대답하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저는 재료가 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럼 마트 가서 사와야지. 뭐하러 서 있어? 저는 지금이냐고 물었고 친어머니는 당연하다며 아침 7시까지 상을 차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친어머니는 24시간 마트가 있다며 여기서 15분 거리니까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새벽 운동도 할 겸 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코트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거리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고 간간히 택시가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저는 걸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 결혼 전 저는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정한 시부모님, 착한 남편, 평화로운 가정. 하지만 지금은 이게 결혼이야? 이게 가족이야?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마트에 도착해서 저는 나물 재료를 샀습니다. 시금치, 콩나물, 고사리. 계산하면서 카드를 꺼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계산원이 괜찮으냐고 물었고 저는 네, 괜찮다고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5시 50분. 저는 재료를 꺼내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역 불리고 시금치 데치고 콩나물 씻고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점점 어지러워졌습니다. 친어머니가 미역국 간을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괜찮은 것 같다고 말했지만 친어머니는 직접 맛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싱겁네. 소금 더 넣어. 그리고 참기름도 좀 더. 미역국은 참기름 맛이야. 저는 네라고 대답하며 소금과 참기름을 넣었습니다. 친어머니는 다시 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됐네. 그나저나 너 얼굴 왜 그래? 창백하네. 어디 아파? 저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괜찮은 것 같지 않은데. 뭐 며느리가 아프다고 집안일 안 할 순 없으니까. 일단 생일상이나 제대로 차려. 저는 네라고만 대답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파도 일은 해야 하는구나. 아침 7시 상이 차려지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정훈 씨는 생일상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이게 다 뭐야?
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생일이잖아. 미나가 새벽부터 준비했어. 며느리가 제법이지? 정훈 씨는 저를 쳐다보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응, 이라고만 대답하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양어머니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예전엔 생일날이면 어머니가 직접 미역국을 끓여주셨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드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상을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시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저는 싱크대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쓰러졌습니다. 미나야. 양어머니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점점 멀어졌으니까요. 눈을 떠보니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시게 느껴졌고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침대 옆에는 링거 거치대가 서 있었습니다.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깨어났네. 정훈 씨였습니다. 저는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고 정훈 씨는 병원이라고 괄호래 의사 선생님이 푹 쉬라고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 라고만 대답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괄호 당연했습니다. 한 달 넘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자는 생활. 쉴 틈 없이 집안일만 하다 보니 몸이 버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훈 씨가 말했습니다. 미나야, 미안해. 저는 왜냐고 물었습니다. 정훈 씨는 내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훈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신경 써줄 거야? 어머니한테 말해줄 거야? 나 너무 힘들다고 좀 쉬게 해달라고. 정훈 씨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그건 뭐라고 물었습니다. 엄마도 적응하는 중이야. 30년 만에 돌아온 거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또 그 얘기네. 저는 말했습니다. 됐어. 나 혼자 해결할게. 정훈 씨는 미나야 화냈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화 안 냈어. 그냥 이제 기대 안 할게.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훈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 퇴원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니? 저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뭐래니?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괄호래요. 좀 쉬라고 하셨다고 대답했습니다. 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좀 쉬어. 대신 내일부터는 다시 일해야 해. 저는 네 라고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순 없었습니다. 정훈 씨가 들을까봐.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야윈 얼굴, 푸석한 피부, 생기 없는 눈동자. 이게 나야? 2달 전만 해도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대로는 안 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참기만 할 순 없어. 뭔가 바뀌어야 해.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저는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미나야, 정신 차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을 되찾기 위한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친어머니는 이미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왔네. 몸은 좀 어때?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친어머니는 그럼 됐다며 오늘은 김치찌개 끓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치가 좀 익었으니까. 저는 네 라고 대답하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방법을 찾을 거야. 반드시.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사람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제가 문을 열자 동서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혜진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혜진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저의 유일한 동맹이 될 거라는 걸. 혜진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친어머니는 그때 마침 외출 중이었습니다. 혜진의 따뜻한 눈빛을 보자 참았던 것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친어머니의 등장, 시집살이, 쓰러진 일, 남편에게 외면당한 일까지. 혜진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언니 왜 참아요?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뭐라 하면 무조건 참았죠. 착한 며느리가 되려고 애썼어요. 근데 알아요? 참으면 참을수록 더 심해져요. 왜냐면 그쪽은 당신이 참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혜진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말해보세요. 당신도 사람이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계속 참기만 하면 언니만 망가져요. 저는 혜진의 말을 듣는 동안 가슴이 뛰었습니다. 맞서도 되는구나. 참는 것만이 답이 아니구나. 혜진이 돌아간 후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양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시더니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미나야, 혜진이 뭐래? 저는 힘을 내라고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양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미나야, 나한테 미안한 마음 갖지 마.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내가 법적으로는 정훈이 엄마가 아니라서 영숙 씨한테 아무것도 못 해줘서. 정말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30년 동안 정훈 오빠를 키우셨잖아요. 그게 진짜 엄마예요. 양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 미나야. 그리고 혜진이 말이 맞아. 너무 참기만 하지 마. 내가 무너지면 안 돼.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구나. 양어머니가 계시고 혜진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거울 속 제 눈에 작은 불꽃이 보였습니다. 무너진 여자가 아니라 일어서려는 여자의 눈빛.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참기만 하지 않겠어. 존중받을 권리를 요구하겠어. 그게 싸움이 되든 갈등이 되든 저는 제 목소리를 내겠어.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찬바람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문을 열고 그 바람을 맞이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혜진이 다시 방문한 건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이번엔 미리 연락을 하고 왔습니다. 언니, 오늘 오후에 시간 돼요? 제가 갈게요. 저는 친어머니가 외출하시는 시간을 확인한 후 혜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오후 3시쯤 오면 좋을 것 같다고. 친어머니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성당 모임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2시간은 집을 비우셨습니다.
그 시간이면 혜진과 천천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 정각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혜진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혜진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그런데 양어머니는 뭐라고 하세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미안해하세요. 당신이 법적으로 정훈 오빠 엄마가 아니라서 친어머니한테 아무것도 못 해준다고.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법적으로는 친어머니가 정훈 오빠 엄마니까. 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근데 언니, 양어머니는 분명 언니 편이에요. 그리고 저도 언니 편이고 혼자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양어머니가 계셨고 혜진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있었습니다. 혜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 제 생각엔 친어머니가 일부러 언니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며느리 교육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30년 만에 돌아와서 갑자기 이러는 게 이상하잖아요. 저는 혜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게 이상했습니다. 친어머니는 왜 30년 만에 돌아왔을까? 그리고 왜 저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혜진은 말했습니다. 언니, 한번 물어보는 게 어때요? 친어머니한테 왜 이러시는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용기가 없어요. 혜진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용기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친어머니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성당 모임에서 돌아오신 친어머니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미나야? 저녁 준비했어? 저녁상을 차리는 동안 저는 혜진의 말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저는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식사 중에 친어머니가 반찬 투정을 하셨습니다. 이 나물 좀 봐. 간이 안 맞네. 며느리가 요리를 이렇게 대충 하면 어떡해. 평소 같았으면 저는 바로 죄송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만든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서럽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훈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양아버지는 숟가락을 멈추셨습니다. 양어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럽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서럽다는 말을 해? 친어머니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정훈 씨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나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하지만 저는 정훈 씨의 말을 막았습니다. 저는 친어머니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계속 트집만 잡으시면 정말 힘듭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을 이었습니다. 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날카로웠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달라졌네. 예전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식탁에 남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훈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양아버지는 난처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어머니는 작게 웃고 계셨습니다.
마치 잘했다는 듯이. 그날 밤 침실에서 정훈 씨가 물었습니다. 미나야, 오늘 왜 그랬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정훈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엄마가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 저는 정훈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내 기분은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고 쓰러질 때까지 버텼는데 그건 괜찮아? 정훈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빠, 나도 사람이야. 나도 존중받고 싶어. 계속 참기만 할 순 없어. 정훈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훈 씨가 친어머니한테 제대로 말하지 못할 거라는 걸.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시간. 하지만 이번엔 부엌으로 가는 발걸음이 조금 달랐습니다. 어제 친어머니께 말대꾸를 했다는 사실이 묘하게 제게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부엌에 가니 친어머니가 이미 서 계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왔니? 저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친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된장찌개 끓여. 그리고 돌아서서 거실로 나가셨습니다. 평소처럼 옆에서 감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뭔가 달라졌습니다. 친어머니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강압적인 태도가 아니라 조금 물러선 것 같았습니다. 혜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번 제대로 말하니까 상대방이 달라졌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끓여 상에 올렸습니다. 친어머니는 국을 한 숟갈 떠서 맛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계속 식사를 하셨습니다. 트집을 잡지 않으셨습니다. 양어머니는 저를 보며 작게 웃으셨습니다. 미나야, 국이 맛있네.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훈 씨도 오늘 국 진짜 맛있다며 한 그릇 더 떠갔습니다. 친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날카롭게 트집 잡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게 변화의 시작인지 아니면 잠시 뒤로 물러선 것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양어머니가 별채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미나야, 잠깐 얘기 좀 할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양어머니를 따라 별채로 갔습니다. 별채는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양어머니와 양아버지가 지금 머물고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양어머니는 차를 내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나야, 어제 잘했어. 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영숙 씨한테 그렇게 말한 거 정말 잘했어. 너무 오래 참았어.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도 30년 전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때 나는 영숙 씨한테 너무 혹독하게 굴었어.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지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안해.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도 있어. 그래서 지금 영숙 씨가 너한테 그러는 거야. 자기가 당한 걸 되갚는 거지.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나야,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해.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
계속 내 목소리를 내. 참기만 하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미나야, 잠깐 나 좀 보자. 저는 긴장하며 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고 손에는 오래된 사진첩을 들고 계셨습니다. 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앉아봐.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친어머니는 사진첩을 펼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봐.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 친어머니였습니다. 30년 전의 모습. 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정훈이를 낳았을 때야. 그때 나도 이 집 며느리였어. 그때 시어머니가 나한테 얼마나 혹독하게 굴었는지 아니?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온 집안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어. 정훈이 낳고 일주일 만에 집안일 시작했어. 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텼어. 근데 어느 날 더 이상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도망쳤어. 정훈이를 두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친어머니도 피해자였구나. 친어머니는 사진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후회했어. 내가 정훈이를 버렸다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나한테 그렇게 말했을 때 놀랐어. 저는 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30년 전에 나는 내처럼 말할 용기가 없었어. 그냥 참다가 결국 도망쳤지. 근데 넌 도망치지 않고 맞서더라. 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너한테 내가 당한 걸 똑같이 하고 있었나 봐.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친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조금 달라지도록 노력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친어머니의 고백, 양어머니의 응원, 혜진의 조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친어머니도 완전한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처받은 사람이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키고 있었을 뿐.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냈고 친어머니도 그걸 인정하셨으니까. 물론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긴장감은 남아 있었고 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제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계속 나아갈 거야. 더 이상 참기만 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존중받는 며느리로.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친어머니와의 대화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많은 것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친어머니는 예전처럼 사사건건 트집을 잡지 않으셨고 저도 조금씩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친어머니의 눈빛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저는 거실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 친어머니가 소파 옆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친어머니를 부축하며 정훈 씨를 불렀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정훈 씨가 급히 달려왔고 양아버지와 양어머니도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는 친어머니를 소파에 눕히고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친어머니는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너무 창백했고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저는 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우리는 의사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를 보더니 보호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정훈 씨가 제가 아들이라고 대답했고 의사는 우리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상담실에 앉자마자 의사는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췌장암 말기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훈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 사기로 진행된 상태고 전이도 많이 되었습니다. 환자분이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가족분들은 모르셨나요? 우리는 모두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6개월 전에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때 이미 3기였는데 치료를 거부하셨나 봅니다. 지금은 길어야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3개월.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정훈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양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쉬셨고 양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시면 가족분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병실로 옮겨진 친어머니는 링거를 맞으며 누워 계셨습니다. 우리는 병실 밖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정훈 씨는 벽에 기댄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양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양어머니는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양어머니, 괜찮으세요? 양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친어머니가 3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이유, 그토록 급하게 정훈 씨 곁으로 돌아온 이유, 그리고 저를 그렇게 대했던 이유까지 양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고 싶었던 거겠지. 그리고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었던 거고. 정훈 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친어머니가 깨어나셨습니다. 우리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친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정훈 씨가 침대 옆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엄마, 친어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정훈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훈아, 친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말 안 했지? 정훈 씨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왜요? 왜 말 안 하셨어요? 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너희가 걱정할 것 같아서 부담 주기 싫었어. 그냥 엄마로 받아들여지고 싶었어. 친어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6개월 전에 진단받았어. 그때 의사가 말하더라. 1년 남았다고. 그 말 듣고 너 생각이 났어. 30년 동안 못 봤던 내 아들. 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자격 없는 거 알아?
너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니까. 근데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너를 보고 싶었어. 그래서 돌아왔어? 정훈 씨는 눈물을 흘리며 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친어머니는 정훈 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훈아. 병실에서 나온 우리는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정훈 씨는 계속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양어머니는 그런 정훈 씨의 등을 토닥이고 계셨습니다. 양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영숙 씨가 정훈이를 버린 게 아니야. 그 말에 정훈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양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30년 전 진실을 이제 말해줘야 할 것 같구나. 양아버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30년 전 영숙 씨는 이 집 며느리였어. 그때 시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영숙 씨한테 너무 혹독하게 대했지.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시키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게 했어. 양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그때 어머니 시키는 대로 했어. 영숙 씨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 양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티다가 영숙 씨가 결국 집을 나갔어. 그때 남편, 그러니까 정훈이 생부가 영숙 씨를 쫓아냈어. 정훈이를 두고 나가라고 협박했지. 정훈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양아버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정훈이를 데리고 나가려 했어. 근데 생부가 막았어. 그리고 영숙 씨가 집을 나간 바로 다음 날 생부는 정훈이를 우리한테 넘겼어. 입양 서류를 강제로 진행했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양아버지는 계속하셨습니다. 영숙 씨가 한 달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입양이 끝난 후였어. 영숙 씨는 정훈이를 찾으려 했지만 법적으로 이미 우리 아들이 된 상태였지. 정훈이는 버려진 게 아니었어. 빼앗긴 거야. 양아버지의 그 말이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훈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정훈 씨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버린 엄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지키려다 빼앗긴 피해자였다는 것. 정훈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생부는 어디 있어요? 양아버지는 대답하셨습니다. 모르겠구나. 입양 서류 처리하고 나서 바로 사라졌어. 아마 재혼했을 거야. 양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훈아, 영숙 씨는 널 버린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양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도 피해자였어.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친어머니가 왜 그렇게 급하게 돌아왔는지, 왜 그토록 엄마 역할을 하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왜 저를 그렇게 대했는지까지. 친어머니는 30년 동안 아들을 빼앗긴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암 선고를 받고 나서 마지막으로 엄마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서툴게 그리고 과하게 우리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친어머니는 여전히 누워 계셨고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어오는 소리에 눈을 뜨셨습니다. 정훈 씨는 침대 옆에 앉아 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훈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양아버지한테 다 들었어요. 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정훈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양아버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양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정훈 씨를 쳐다봤습니다. 정훈아, 엄마는 정말 정훈 씨는 친어머니의 말을 막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니라는 거. 정훈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해 안 해요. 엄마, 30년 동안 오해하고 살았어요. 친어머니는 정훈 씨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30년의 오해와 상처가 그렇게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양어머니도 눈물을 훔치고 계셨고 양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고 계셨습니다. 친어머니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엄마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엄마 노릇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배웠던 유일한 방식, 즉 시집살이를 통해 며느리를 교육하려 했던 것입니다. 서툴렀고 과했고 상처를 주었지만 그것이 친어머니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친어머니는 퇴원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친어머니는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여전히 강한 척 하셨지만 몸이 많이 약해진 게 보였습니다. 계단을 오르실 때 숨이 차셨고 식사도 예전만큼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친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친어머니 방에 들어가 컨디션을 확인했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약 시간을 체크하고 링거가 필요하면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친어머니는 처음엔 불편해 하셨습니다. 미나야, 괜찮아. 너 무리하지 마. 하지만 저는 괜찮다며 계속 돌봤습니다. 이제는 친어머니가 미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쓰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미나야,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어. 엄마 노릇을 하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랐어. 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동안 엄마 역할을 못 해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서 내가 배웠던 방식대로 했는데 그게 틀렸더라. 저는 친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이제 이해해요. 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친어머니는 더 이상 제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쓰럽고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30년의 상처와 후회를 안고 살아온 사람. 정훈 씨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회피하지 않고 친어머니 곁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양어머니와 양아버지도 친어머니를 돌보는데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진짜 가족.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힘든 시간이 올 거라는 것을, 친어머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이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창밖에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후회 없이 지내자. 친어머니가 진짜 엄마로, 그리고 저도 진짜 며느리로. 친어머니가 퇴원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친어머니는 예전처럼 저를 혹독하게 대하지 않으셨고, 정훈 씨는 친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양어머니와 양아버지도 친어머니를 돌보는데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친어머니의 몸은 약해졌습니다. 처음엔 거실까지 걸어 나오실 수 있었는데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식사량도 점점 줄었고 약을 드셔도 통증은 계속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친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간병을 했습니다. 식사를 챙겨드리고 약을 드리고 몸을 닦아드리고 방을 환기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친어머니가 불편해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도움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미나야, 저는 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친어머니는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무거운 생각에 잠겨 계신 것 같았습니다. 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나야. 순자 씨, 좀 불러줄래? 저는 네라고 대답하고 별채로 향했습니다. 양어머니는 마당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친어머니가 찾으세요. 양어머니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저를 따라 본채로 향했습니다. 양어머니의 얼굴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보였습니다. 두 분의 관계는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어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친어머니 방에 들어서자 친어머니는 양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앉아요. 양어머니는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으셨습니다. 저는 나가려 했지만 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미나도 있어. 너도 들어야 해. 저는 멈춰서서 문 옆에 섰습니다. 친어머니는 양어머니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30년 전이 미안했어요. 양어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정훈이를 두고 떠난 것. 순자 씨한테는 갑작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돌아왔을 때 순자 씨가 정훈이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내 아들을 빼앗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순자 씨가 정훈이를 정말 사랑으로 키웠다는 거. 양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영숙 씨, 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정훈이를 잘 키워줘서. 두 분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의 앙금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실 거예요? 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30년 동안 정훈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친엄마 행세 안 했어. 항상 정훈이가 나를 그리워할까 봐 조심했. 친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경수 씨가 그러더라. 순자 씨가 정훈이 방에 내 사진을 걸어놨. 그리고 가끔 정훈이한테 말했. 내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어쩔 수 없이 떠난 거야. 라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양어머니는 그렇게 친어머니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30년 동안 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순자 씨한테 빚졌어. 내 아들을 지켜줬으니까. 다음 날 아침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친어머니가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친어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거실로 나오셨고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정훈 씨, 양아버지, 양어머니, 그리고 저. 친어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들어요. 나한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의사가 그러더라. 길어야 한 달이래. 한 달. 그 말이 거실에 떨어졌습니다. 정훈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친어머니는 양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정은이 진짜 엄마는 당신이에요. 나는 그냥 낳아준 사람일 뿐이에요. 양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숙 씨, 친어머니는 손을 들어 양어머니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30년 동안 정은이를 키운 건 당신이에요. 밤새 간호하고 아플 때 돌보고 대학까지 보낸 건 당신이에요. 친어머니는 정훈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훈아, 내가 죽고 나면 순자 씨를 잘 모셔드려. 그 사람이 내 진짜 엄마야. 정훈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두 분 다 제 엄마예요. 친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훈아, 그리고 양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미안했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웠어요. 두 분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의 오해와 상처가 그렇게 완전히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혜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참기만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게 옳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친어머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겨우 화해했는데 벌써 이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 친어머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 후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모두가 친어머니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정훈 씨는 회사를 조퇴하고 일찍 들어왔고, 양아버지는 친어머니와 오래 대화를 나누셨고, 양어머니는 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저는 친어머니의 간병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친어머니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하셨고, 식사도 거의 하지 못하셨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진통제를 드셔야 했고, 밤에는 자주 깨서 신음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잠옷 차림으로 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친어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고 계셨는데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친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드렸습니다. 어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친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화장실. 가야 해. 저는 친어머니를 부축해 천천히 화장실로 모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친어머니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나야. 고마워.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친어머니가 갑자기 기운을 차리신 것입니다.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셨고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놀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은 가끔 죽기 직전에 잠깐 기운을 차리는 경우가 있다고, 회광반조라고. 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다들 모여봐. 할 얘기가 있어.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정훈 씨, 양아버지, 양어머니, 그리고 저. 친어머니는 우리를 한 명씩 쳐다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경수 씨, 순자 씨, 3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내 아들을 잘 키워줘서. 양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양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친어머니는 정훈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훈아, 엄마가 미안해. 30년 동안 내 곁에 없어서.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 정훈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엄마. 이제 다 알아요. 친어머니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나야, 너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많이 괴롭혔지. 하지만 넌 정말 대단한 며느리야. 강하고 용감하고 그러면서도 따뜻해. 정훈이가 좋은 사람 만났어.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친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미나야, 끝까지 나를 돌봐줘서. 그날 오후 친어머니는 다시 침대에 누우셨습니다. 기운이 다시 빠진 것입니다. 회광반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친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누워 계셨고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드리고 입술에 물을 적셔드렸습니다. 친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친어머니가 다시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나야, 저는 네, 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친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너 잘 살아. 정훈이랑 행복하게.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친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 잘 모셔드려. 그 사람이 진짜 엄마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친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가늘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늦게 친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친어머니는 평온한 얼굴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정훈 씨는 친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고 양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양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괴롭혔던 사람, 하지만 나중에는 이해하게 된 사람. 상처받은 사람이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켰지만 결국 그 사실을 깨닫고 사과한 사람. 친어머니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짧았지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진짜 엄마로, 그리고 진짜 시어머니로.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날, 집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친어머니가 계시던 방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링거 거치대, 약병들 모두 사라졌습니다. 친어머니의 흔적은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친어머니가 처음 나타났을 때, 시집살이가 시작됐을 때, 제가 쓰러졌을 때, 처음으로 맞섰을 때, 진실을 알게 됐을 때, 그리고 화해했을 때,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문이 열리고 정훈 씨가 들어왔습니다. 미나야, 여기 있었구나. 정훈 씨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훈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나야, 그동안 미안했어. 저는 고개를 들어 정훈 씨를 쳐다봤습니다. 정훈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내 편을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어.
엄마한테만 신경 쓰고 너한테는 참으라고만 했지. 저는 정훈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훈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제대로 할게. 내 편에 설게.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정훈 씨는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혼자 친어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산소는 조용한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저는 산소 앞에 앉아 친어머니께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미나. 저는 준비해온 꽃을 산소 앞에 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무섭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아요. 어머니도 힘드셨다는 거, 상처받으셨다는 거, 그래서 그러셨다는 거.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용서해요, 어머니. 그리고 고마워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강해졌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산소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정훈 오빠 잘 돌볼게요. 그리고 양어머니도 잘 모실게요. 저는 산소에 절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폭풍 같았던 지난 몇 달이 저는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시집살이, 갈등, 쓰러짐, 각성, 맞섬, 이해, 그리고 이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참기만 하는 여자가 아니라 목소리를 내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만 보는 며느리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친어머니는 떠났지만 그분이 제게 남긴 것이 있었습니다. 맞서는 용기,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도 결국 치유될 수 있다는 것. 집에 도착하니 양어머니가 마당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양어머니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양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물뿌리개를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화초에 물을 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새로운 시작.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양아버지, 양어머니, 정훈 씨, 그리고 저.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예전보다 조용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양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나야, 수고했어. 정말 고생 많았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양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미나 덕분에 영숙 씨가 평온하게 떠났어. 고마워. 며느리.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아버님.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고 아름다운 노을.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보다 야위긴 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예전에 불안하고 눈치 보던 눈빛이 아니라 단단하고 확신에 찬 눈빛. 저는 거울 속 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미나야, 수고했어. 정말 잘 견뎠어. 그리고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 저는 옷장에서 양어머니가 주셨던 낡은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친어머니가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앞치마. 저는 그 앞치마를 조심스럽게 펼쳐서 다시 개었습니다. 그리고 옷장에 소중히 넣어두었습니다.
이 앞치마는 이제 제게 다른 의미였습니다. 순종의 상징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며느리로서의 자존감을 지키는 상징. 창밖에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그 달빛을 맞이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저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진짜 이 집의 며느리가 되었다는 것을, 참는 며느리가 아니라 존중받는 며느리로.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예전처럼 새벽 5시가 아니라 여유로운 7시.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옆에서 정훈 씨도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내려가니 양어머니가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라 저와 함께였습니다. 어머니는 국을 끓이시고 저는 나물을 무쳤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부담 없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나야,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도요. 요즘 밝아 보이세요. 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요즘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 우리는 함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예전처럼 긴장되거나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모녀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양아버지, 양어머니, 정훈 씨, 그리고 저.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양아버지가 신문을 읽고 정훈 씨는 오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양어머니가 거들려 하셨지만 저는 괜찮다며 혼자 했습니다. 예전처럼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제 선택으로.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는 눈이 살짝 쌓여 있었고 햇살이 그 눈을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서재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디자인 작업을 다시 시작한 지 석 달째였습니다.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 삶을 되돌아보며 결심했던 것입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자고. 제 꿈을 포기하지 말자고. 가족들도 적극 지지해 주셨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양어머니와 함께 간단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양아버지와 정훈 씨는 밖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양어머니 단둘이 마주 앉아 국수를 먹었습니다. 조용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양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나야, 요즘 일은 잘 돼가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클라이언트들이 만족해 하세요. 양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정말 보기 좋아. 양어머니는 국수를 한 젓가락 드시고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영숙 씨가 그랬어. 미나는 강한 아이라고. 자기보다 훨씬 강하다고. 저는 젓가락을 멈추고 양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양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 미나야. 내가 우리 집에 와줬어. 그리고 끝까지 함께 있어줘서. 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대해주셔서.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친어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정훈 씨와 함께 갔지만 요즘은 혼자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친어머니와 단둘이 대화하고 싶어서 산소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겨울이라 나뭇잎은 다 떨어졌지만 그래도 평온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국화를 놓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미나, 오늘도 왔어요. 저는 산소 앞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잘 지내요. 집안도 평화롭고 일도 다시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하게 살고 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훈 오빠도 잘 지내요.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회피하지 않고 제 얘기를 들어주려고 노력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었지만 저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양어머니도 잘 계세요. 요즘 얼굴이 밝으셔요. 어머니가 떠나시기 전에 화해하셔서 마음이 편하신 것 같아요. 저는 산소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많이 성장했어요.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때까지 편히 쉬세요. 그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밥이 따끈하게 지어졌고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수저를 들었습니다. 양아버지가 찌개를 한 숟갈 드시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나 솜씨가 날로 느는구나. 맛있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양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요리 솜씨가 이제 나보다 나은 것 같아. 저는 아니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정훈 씨가 말했습니다. 요즘 집도 잘 챙기고 일도 하고 어떻게 다 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시니까 가능한 거지. 혼자였으면 못했어. 우리는 웃으며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평범한 대화, 평범한 저녁 식사.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평범함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폭풍을 겪고 나니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